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6주간 어펙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맡게 된 최진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도 강의안이 2개나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이게 강의 설계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어펙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어렴풋하게 이 개념 정도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일정하게 반대하든 찬성하든 공유가 돼야지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저 혼자 뻘소리 하기가 쉽죠. 그래서 좀 서론을 좀 넣었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냥 서론 한 페이지 정도로 처음엔 하자고 강의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자세해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어펙트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라는 이 서론을 따로 한 5페이지 정도 제가 준비를 따로 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스피노자의 분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잘 끌어나갈 텐데, 자, 먼저 이제 이 서론이라고 제가 드린 이 강의안을 좀 보면요. 사실 이제 막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사실 이제 불과 한 작년이라고 해도 며칠 안 됐죠. 작년이 바로 이제 막스 탄생 2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녀모에서 이제 막스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막스의 그 유명한 말, 공산당 선언을 읽지는 않았으나 첫 문단을 우리가 항상 읽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 말을 조금 비틀어서 얘기한다면, 사실 지금 한국의 지식사회에서는 이제 그 정동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어펙트라는 유령이 이제 떠들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모 잡지에, 문예지에 겨울호, 2018년 겨울호에다 이제 그 브라이언 마숨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그 어펙트론의 일종의 선두주자 같이 활동하고 있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 그 이론가의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서평을 썼었는데, 정동정치라는 책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동이라고, 이제 일단 정동이라고 얘기를 좀 하면, 정동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주로 문학이라든가 문화연구 쪽에서 이제 많이 그 개념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문화과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 이론 전문지가 있죠. 예. 문화과학에서도 이제 정동 특집을 몇 년 전에 다룬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여의연에서 발행한 잡지인데 여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그 혐오라고 하는, 우리 사회 큰 문제잖아요, 지금도. 혐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냥 뭐 어떤 특정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펙트인 것이죠. 혐오라는 걸 특집으로 이제 다룬 적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를 계속 뒤흔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그 페미니즘 관련된 논의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어펙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펙트라는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어떤 사회 분석이라든가 문화 연구뿐만이 아니라 문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금 더 학제적인 연구들에서는 한 뭐 4, 5년 전부터 이렇게 이 어펙트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를 많이 해 왔었죠. 제가 이제 기억이 났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글을 쓸 때, 아까 얘기한 그 문예지에 썼던 그 글을 쓸 때, 여러분들 그 논문 검색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DBPR라든가 뭐 리스라든가 있죠. 거기서 이제 주제어를 이제 어펙트를 가지고 이제 좀 몇 번 돌려봤는데, 그게 이제 우리 뭐 서울 뭐 어디에 있는 중구에 있는 정동 이런 곳에 이게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막 지우고 하면서 찾아봤는데, 한 최근 5년 사이에 기백 편은 있어요, 정말. 물론 그 중에서는 아주 탄탄한 논문도 있고, 혹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대략 분위기만 타고 있는 것들도 있고, 혹은 그냥 뭐 주제어만 정동인 어펙트이지 뭐 사실은 별 관련이 없는 글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뭐 인문사회학계라고 해도 좋고 지식사회에서는 이 어펙트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첨예한 화두가 되어서 지금 막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당신이야 그런 걸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혹은 대학원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뭐 장래의 연구자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좋지만, 나는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뭐 한국의 지식사회가 동향까지 알아야 돼? 그런 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뭐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의 소수자의 문제 같은 것들, 여기는 물론 이제 여성도 들어가고 장애인이라든가 우리가 다양하게, 노동자도 당연히 들어가죠, 거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잣대, 사회의 큰 척도에 의해서 포괄되지 않거나 주변화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령 뭐 계급적으로 우리가 나는 뭐 그 하위 계급이야, 나는 뭐 노동 계급에서 가까워 이런 게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식이라든가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욕구 이런 것들은 그 자기의 계급에 자기의 계급적인 어떤 특성하고 좀 사뭇 괴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책으로 많이 나왔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투표하는가? 계급 투표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 어펙트적인 현상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막스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막스 유명한 말, 그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즉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나의 사회적인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속되어 있는 물질적인 환경이 계급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규정짓는다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을 우리가 21세기적인 버전으로 고쳐서 말을 한다면 결국은 이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들, 즉 무의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펙트도 역시 우리의 의식을 그리고 존재를 동시에 결정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여기 있습니다. 즉, 좀 얘기가 많이 지금 퍼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나는 선량하고 나는 깨어있고 나는 이렇게 양식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성별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혹은 교양의 수준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가 생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무의식적인 태도나 자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펙티브하다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펙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혼용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이라든가 혹은 지식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중의 일상생활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어펙트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말은 그냥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지식사회 뭐라고 부르던 간에 이 좀 일종의 수입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년대에 그 어목했던 시대를 지나서 90년대 접어들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한국 영화 80년대까지만 해도 방화라고 천대받던 한국 영화가 90년대부터는 예술에 있어서나 흥행에 있어서나 급성장을 해서 나중에 쉬리라고 하는 100만을 넘는 영화가 되면서 주요 장르가 되고 대중적 엔터테인먼트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인문학 그냥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인문학에서 이제 80년대적인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이 몇몇 있죠. 즉 80년대에 막스라든가 헤겔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이제 계급적인 문제들 혹은 사회혁명적인 문제들을 주요하게 화두로 삼아서 철학을 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상서를 읽고서 번역서를 읽고 이랬다면 90년대에 와서는 물론 그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돌레즈라든가 푸코라든가 데리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2000년대로 넘어가서도 물론 그들의 영향력이 감지되지만 또 이제 아감베니니 랑시에르니 이런 사람들이 주요하게 또 우리 한국의 인문학에서 주요하게 연구 대상으로 번역들이 막 되고 초청을 하고 살아있으면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강연회를 통해서 공부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바깥에서. 하지만 항상 한철 늦은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외부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이제 끌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 안에 가공으로 되파는 그래서 약간 인문학적인 사대주의
뭐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펙트는 어떨까? 물론 어펙트도 주요한 사상가들이 있어요. 뭐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기로 한 스피노자니 베르그소니 뭐 둘레츠까지가 이제 그 사상가들인데 정작 어펙트라고 하는 개념어를 통해서 이 용어를 통해서 이 어떤 사유의 어떤 진전을 이루고 사유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고 이런 것들은 이 서구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요. 그 포스트 모던하다 혹은 탈구조주의적이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상사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1960년대 언어학적 전회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레비스트로스라든가 뭐 라칸 같은 사람들, 뭐 롤랑 바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언어학적인 원리라든가 구조를 이용해서 사회 현상이라든가 사상사의 어떤 궤적이라든가 구조를 추적하는 방식들. 근데 그걸 이제 링귀스틱 턴이라고 불러요. 이제 언어학적 전회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펙트를 화두로 해서 어펙티브 턴은 언제냐 하면 굉장히 뒤늦더라고요. 2000년대예요. 그게 서양에서도. 즉 뭐냐면 어펙트를 화두로 서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상의 지평, 근대 혹은 20세기적인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21세기의 사상이라든가 21세기 사회, 21세기의 대중을 분석하거나 우리가 연구할 때 쓸 수 있는 개념적인 장치로서 어펙트가 부각된 것을, 즉 어펙티브 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은 2000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서론에서 이제 1번 각주에서 밝혔는데 뭐 2015년에 가을에 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밀러스빌 대학이라는 데서 뭐 월드 빌딩스, 텐션스, 퓨처스 뭐 이런 단어들을 화두로 해서 일종의 이제 어펙트를 화두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많은 글들이 발표되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책 선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쓴 책도 아닙니다. 이게 뭐 정동 이론이라고 이렇게 요즘 이제 나온 책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책도 그때 나온 발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엮어서 이제 낸 책, 이런 것들이랑 같이 관련이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어펙트라는 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인문학의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는 서양에서도 사실은 아주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펙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 강사는 참 이상하네. 왜 어펙트라고 자꾸 이제 외국어를 남발을 하는 것이지? 이럴 수 있죠. 물론 번역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그냥 쓰는 게 좋다라는 것도 있죠.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 내셔널리즘이란 말을 국가주의로 할 것인지 민족주의로 할 것인지 국민주의로 할 것인지 매번 헷갈리니까 그냥 나셔널리즘이라고 그냥 그 가타카나로 막 써버리고 막 이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펙트도 그런 거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국어로 지금 한 3종류로 번역이 되고 있죠. 첫 번째가 정동이라는 단어죠. 방금 정동이론에 대한 책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이 정서예요. 정서. 우리가 정서 순화하자 이런 말 할 때 쓰는 그 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감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1페이지에 이제 하단에 좀 적어 놨는데요. 요 순서대로 이거 쓴 거는 이제 좀 더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순서예요, 사실은. 번역되고 있는 순서. 첫 번째 물론 이제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한다면, 어펙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이죠, 사실은. 영향을 주다이고, 유사 단어로 이제 이펙트가 있죠. 그 이펙트는 이제 이게 비슷한 단어인데, 효과라는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사이의 뜻 차이를 잘 모를 때 이렇게
카드 같은 것들이 알기 쉽게 이게 구별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어펙트는 원인 쪽이고, 이펙트는 이제 결과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어펙트와 이펙트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어펙트는 왜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번역하는데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픈 걸까요? 그냥 영향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혹은 사실은 감정적인 이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정서적인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영어 단어 우리 feeling이라든가 이모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모션, 필링 하면 그냥 느낌, 감정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거를 굳이 안 쓰고 쓰던 단어 쓰지 않고 이렇게 생경한 단어, 낯선 단어를 쓸까? 물론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외국어에 능통해서 그 어감을 잘 살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책이나 읽는 정도겠죠. 근데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펙트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영어에도 있고 불어에도 있는데 둘레즈가 철학자죠. 줄 둘레즈가 affect라고 하는 불어 단어로는 이건 너무 일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의 이 스피노자가 썼던 단어 affectus라고 하는 이 라틴어 단어를 그냥 불어로 affect로 옮겨도 되겠다. 왜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이모션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바꾸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한국어로 아직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드레즈가 이렇게 그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록이 막 이렇게 두껍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출판이 지금 되다 말다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어쨌든 그 강의록을 보면 이제 그 드레즈가 아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펙트는 아펙트로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아펙트라고 해도 그 서구어권 사람들은 그냥 알아듣기 때문에 즉 뭐냐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어를 상용화자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느낌이나 감정이란 말로 똑같이 쓰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나 감정은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둘레즈가 아펙트란 말이 불어에도 있고 그냥 아펙투스를 아펙트로 써도 되는 이유는 불어에서도 그냥 쓰는 말이니까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그냥 쓰면 안 돼? 느낌이나 감정으로. 근데 굳이 정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동. 정서는 대충 우리가 쓰는 말이죠. 감흥. 제가 이게 어펙트 가지고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합니까? 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생들은 어쩌니까? 대학원생들은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데 번역된 게 다 정동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대학원생들은 아 정동인갑다 번역을 하고 학부생들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정동이라고 하면 정서라고 하면 이제 아 정서 우리 정서 순화할 때 그 정서 이렇게 알아들어요. 감흥이란 말은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감흥은 무슨 불교에서 쓰는 말 아닌가요 혹시? 뭐 아니면 뭐 생물학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오죠. 좀 약간 막 정신사납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왜냐하면 번역어 문제가 민감해서 그래요. 굉장히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왜 이번 강의는 정동이론, 정서이론, 감흥이론이라고 안 하고 어펙트 이론이라고 했는가. 그 얘기만 잠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동이란 결국은 이 어펙트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든가 느낌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냥 해도 되고 크게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이 당신 왜 졸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기분 나쁘겠죠. 나 이 강의 다시 나와. 환불은 안 돼요 여기. 이따 오셨으면 끝까지 다 듣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쁘죠. 아 그래? 그럼 안 와. 그럼 차라리 수업 안 듣겠어. 그죠? 기분이 나쁘다. 감정이 상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공격했어. 나는 그래서 기분이 나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감정이나 느낌의 표현들이죠. 물론 어펙트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어펙트도 역시 그런 거예요. 불쾌함, 증오, 미움, 혹은 거꾸로 사랑이라든가 쾌활함, 그러니까 쾌감 이런 것들도 어펙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나 일상적인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새로이 체구를 해서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하고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물론 일상적으로 막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철학적 개념으로도 그러면 일반화하고 보편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사유를 할 때 사유를 한다고 하면 좀 약간 놀랍죠? 여러분들 사유하세요? 사유하십니까? 사유 안 한다고 그래요, 보통. 사유한다고 해야죠. 그냥 그 단어가 그런 거죠. 사유라는 말도 그래서 너 생각하냐? 그러면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너 사유하냐? 하면 안 해요, 그래. 근데 사실 같은 단어잖아요. think라고 하는 단어. 왜냐하면 사유라는 단어는 그렇게 약간 격이 높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작업이라든가 혹은 어떤 작업을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단어의 힘이 있는 거죠. 그 번역어 안에는. 마찬가지예요.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했을 때는 잘 살아나지 않은 특정한 그 사유의 단어의 견인력,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사상을 특정 방향을 끌고 가는 그 견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때문에 너무 일상어가 되면 그게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정서라는 의미는, 정서라는 단어는 그래도 좀 좋은 단어인데 정말로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좀 쓰기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이란 단어는 감정할 때에 정자와 움직일 동자를 쓰죠. 그래서 사실은 번역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자로 우리가 분해를 했을 때. 그리고 정동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글에서는 자판에다가 정동 친다가 한자 변환을 하면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여러분 사전을 보면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정신의학에서는 정동이란 말을 써왔어요. 계속 전문 용어로서. 환자의 어떤 내담자의 어떤 지금의 우리가 약간 좀 불안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감정 상태가 불안정하다 이러면 이제 정동적 불안 이런 식으로 써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원래 있는 말이기도 하고 감정이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좋은 뜻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동이라는 말을 써. 이게 사실 일본어에서 이 말을 쓴다고 해서 이 말을 우리도 써야 된다 하고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쓰는 말들은 다 중국말이랑 일본말이랑 겹치는데 그럼 안 쓰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괜찮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건 너무 낯설어서 가령 제가 이게 우리가 EBS에서 하는 도울 김용옥 씨의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인강 강사 최진석 강의를 하는데 정동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퍽이나 좋아하겠어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전혀 이게 일상적인 용어로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전문 용어로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감흥이란 단어는 참 괜찮은 단어인데 이것도 느낄 감자에다가 호응하다 할 때 응자예요. 호응하다. 우리가 이렇게 리액셔너리 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 어펙트라고 하는 것은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영향을 주다와 영향을 받다라는 말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이론적인 개념으로서는 상호적이에요. 두 방향적이죠. 다방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느끼고 호응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괜찮은 단어이긴 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감흥이라는 말도 쓰긴 쓰는데 조금은 좀 아직은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어색함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어감의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저로서도 사실은 이제 이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한국어로 글을 쓸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강의에서는 불가피하게 제가 어펙트라는 단어를 그냥 음차해서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강의안을 보시면 간혹 정동이란 말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강의했던 다른 글들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에는 그 글에 썼던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혹은 이제 그 감흥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감흥이란 말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 막 골치 아프다. 첫날부터 저 사람 완전히 피곤한 얘기 하는구나. 다음 주에 난 결석이다. 이런 이제 분들이 있을 텐데 환불은 안 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불은 안 돼요. 사실은 이 어펙트 이론을 우리가 할 때 제일 피곤한 게 뭐냐면 그 어펙트가 뭔지는 알겠어. 분위기라며 뭐 혐오 이런 것도 다 어펙트적인 논이라며 근데 그걸 우리가 꼭 스피노자까지 가야 돼? 응? 벨 구성을 뭐 왜 보는데 벨 구성 알면 유식해도 멋있지. 근데 뭐 벨 구성을 모르면 그러면 어펙트에 대해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피노자든 벨 구성이든 혹은 뭐 들레즈 할아버지건 간에 그런 이론적인 철학적인 사상을 우리가 몰라도 어펙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이 단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유의 구조를 만들고 지평을 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담론의 장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학기 강의가 겨울 학기죠. 겨울 강의가 불가피하게 일종의 사상사의 족보 같은 것들, 계보를 캐는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의를 좀 더 심화하고 논의의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기 위함이지 마치 우리가 족발집 원조집을 찾는 것처럼 이 단어의 원조는 스피노자냐 뭐 들레즈가 뭘 어떻게 했냐 양념을 누가 쳤냐 이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의 번역어들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쭉 가시다 보면 제가 어펙트란 말도 쓰다가 정동이란 말도 가끔 쓸 거예요. 왜냐면 입에 익었으니까. 정서적이란 말은 늘상 쓸 거고 왜냐하면 통상어기 때문에 감흥이란 말은 제가 최근 들어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글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본인이 정신없네. 정신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도 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 어떤 개념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개념어의 삶, 개념어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적확한 번역어를 찾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떻게 쓰느냐 그 용법에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단어를 우리가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즉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처음에는 외부에서 외국이라든가 누군가 쓴 용어를 받아왔지만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의 생각을 나 자신의 사유를 펼쳐나갈 수 있게 쓰는 진정한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쓰니까 이걸 쓰다가 이 사람 말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또 저 얘기를 하니까 또 저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물신이죠. 물신. 개념을 물신으로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쓸 수 없는 우리가 마치 좋은 물건 사와가지고 유리 장안에 넣어놓고 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릇 같은 것들도 그렇고 써야지 뭐 깨먹기도 하겠지만 그래야지 이거 가볍네 뭐 이걸 마시니까 기분이 좋네 이게 나오는 거지 모셔다 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펙트라고 하는 음차한 단어를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펙트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겠는가? 요것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드레즈가 뭐라고 하든 스피노자가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이 개념의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불어로 아펙트가 정말로 그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한다면 스피노자 그 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스피노자 본인이 쓰는 용어를 꺼내온 거예요. 본인이 당대의 생활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에서 때문에 그들이 원조나 기원이기보다는 그들 역시 어떤 일상적인 단어를 세공을 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다음 사유의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했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